자, 여기 MOP 노드 열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네, 위쪽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 있는데 이제 sensitivity에 omdb라고 하는 파일로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omdb 파일은 이제 메타모델, 옵티슬랭의 이제 메타모델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세팅 스텝에서 보게 되면은 테스트할 메타 모델이랑 그다음에 그 뭐 리덕션 옵션이 있는데 그 위에 고급 옵션 켜는 게 있어요. 고급 옵션을 켜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그 왼쪽에 있는 메뉴들을 아래쪽부터 카테고리를 쭉 다 열어서 펼쳐 놓겠습니다. 펼쳐 놓고서 보게 되면은 테스팅 타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있고요. 밸리데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어프로시메이션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리샘플링이나 아니면 패러럴 넘버가 있고 그 밑으로 이거는 이제 간혹 이제 디자인 포인트가 계산이 안 돼서 중간에 실패된 항목들이 존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도 메타 모델을 만들지 아니면 제외할 건지 그런 거 체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타 모델을 만들면 이제 트윈 빌더나 뭐 이런 쪽에서 사용할 MOP 그 FMU가 있죠. FMU 쪽으로 그 메타 모델을 이제 그 기록을 시킬 것인지 이런 거 체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보게 되면은 COP 톨러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COP 또는 COD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COP는 옵티슬랭이 메타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메타 모델이 디자인 포인트들을 얼마만큼 잘 예측하는지에 대한 그 예측 정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OP가 100%에 근접하는 상태가 되면 좋은데 입력 변수가 개수가 많거나 아니면 샘플링해서 계산된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COP가 100%를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 변동성이 최대한 이제 100%에 가깝게 된 상태로 그게 절대적으로 100%에 갈 수는 없고 값이 COP 개수가 값이 증가하면서 증가하다가 샘플링 포인트가 아무리 증가를 해도 COP 커브는 어떤 특정 구간에 도착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수렴되어지는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그 수렴되는 안정화 상태까지 샘플링을 만들어서 계산했느냐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서 샘플링을 지금 100개를 할 건지 200개를 할 건지 부족한지 넉넉한지 그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모델스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은 지금 폴리노미얼 사용되는 걸로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MLS 모델도 사용되는 걸로 켜져 있고 그 다음 크리깅 모델도 사용되는 걸로 켜져 있고 그 밑에 제네틱 에그리게이션 모델 이거는 이제 디자인 엑스플로러에서 가지고 온 그 유전 알고리즘 기반 반응 표면 모델입니다. 이거 사용할 건지 체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 이것도 AI 쪽 하다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 모델이죠. 이런 것도 있고 디피드 포워드 모델도 있고 DIMGP 모델도 있고 이렇게 세 개는 다 이제 AI 쪽 관련된 그 이론들 보면은 거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가 있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널 MOP. 시그널 MOP는 우리가 트랜지언트 기반의 어떤 데이터가 나올 때가 있죠. 그래프 데이터.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MOP를 만들어 쓸 건지 그런 건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요 각각의 메타 모델들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활성화해서 쓸 건지 그리고 이 메타 모델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폴리노미얼, MLS, 크리깅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3개만 되어져 있죠. 3개를 테스팅을 하는데 지금은 Y 리스폰스 파라미터가 Y 값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출력 함수가 X, Y, Z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가 있으면 Y는 응답을 뽑아봤더니 플랫한 선형 응답이 나올 수도 있고 뭐 Y2는 사인 웨이브처럼 나올 수도 있고 뭐 Y3는 뭐 더 기괴한 형태의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폴리노미얼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다항식이니까 선형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곡률이 그냥 그 2차 곡률 있는 형태로만 표현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잘 맞는 모델이고 이게 막 3차 곡선, 4차 곡선으로 넘어가는 그런 예측 모델이 나온다고 치면 크리깅이나 아니면 MLS나 뭐 리그레션 모델 같은 것들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Y1, Y2, Y3의 가장 적합한 메타 모델들이 하나로 공통적인 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응답에 맞는 메타 모델들을 교차 검증해 가면서 Y1은 리그레션 모델이 맞고 Y3는 크리깅이 잘 맞고 이런 식으로 이걸 교차 검증을 하겠다라는 설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의 Y1 모델의 여러 가지 그 메타 모델을 비교 검토할 때 한 번에 4개씩 메타 모델들을 활성화시켜서 동시 비교 검증을 하겠다, 이런 옵션들이 켜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옵티슬랭 안에서 교차 검증,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검증해 나가는 그런 별도의 로직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MOP라고 불러요. 그 안에 샘플링까지 포함돼서 예측 오차가 좀 큰 부분에 다시 샘플링을 국부적으로 하면서까지 이런 메타 모델을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부분은 이제 어댑티브 샘플, 어댑티브 MOP, AMOP 그런 식으로 명칭이 구분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메타 모델을 다 만들고 나면 이 MOP 쪽 노드 더블 클릭해서 여기 메시지 로그 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출력 변수에 어떤 메타 모델이 어떠한 차수와 파라미터들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기록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내용을 살펴봤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run 버튼을 눌러서 계산 돌리겠습니다. 자, 계산 돌리면 지금 노드가 다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템플릿에서도 지금 진행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다 완료가 됐고 전체적으로 포스팅 작업했고 그 다음 메타 모델 만드는 작업까지 다 끝났고 그러면 이제 포스트 윈도우가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뜨죠. 지금 이제 강사 컴퓨터가 좀 빨라서 더 빨리 뜰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포스트 윈도우 뜬 거는 잠깐 내려놓고요. 다시 옵티슬랭 쪽 센시티비티 템플릿의 헤더 부분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리졸트 디자인 탭에 가면은 이제 그 데이터 이력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1번부터 100번까지 계산된 인풋 파라미터와 리스폰스 파라미터들에 대한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정상적으로 계산이 됐고 네, 안정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이제 후처리 창이 열렸는데 후처리 창이 혹시 이제 실수로 닫으셨거나 하게 되면 그냥 다시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됩니다. 여기 포스트 프로세싱 뭐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뭐 쇼 포스트 프로세싱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열렸었던 창이랑 나타나는 그림이 달라요. 여기 처음 이렇게 나타나는 내용은 메타 모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이 센시티비티 템플릿 리졸트 디자인에 있는 이 테이블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여기에 있는 통계 데이터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 포스트 창에서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그 아이콘 툴바 오른쪽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 체커보드 같은 거 있죠? 체커보드. 네, 여기 마우스로 올려서 보면 read as statistics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통계 그 테이블 데이터를 불러와서 표현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correlation 매트릭스, 상관관계 매트릭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래쪽 가로축이랑 세로축의 항목들의 이름이 같아요. x1과 x1 서로 이제 같은 값이니까 x1 여기 지금 왼쪽 밑에 있는 거 빨간 거 눌러보겠습니다. 빨간 거 눌러보면은 오른쪽 히스토그램에서 보게 되면 input x1이고 x축의 범위가 마이너스 3.14에서 플러스 3.14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y축에는 pdf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누적 밀도 함수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100개의 샘플링을 했는데 그 100개의 샘플링이 지금 요 x1 마이너스 3.14에서 플러스 3.24라고 하는 구간까지를 곱봤을 때 이러한 분포 형태대로 샘플링이 되었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그 왼쪽에 커먼 세팅스 탭에 가서 보게 되면은 현재 활성화되어져 있는 여기 show setting for 해서 currently active plot이라고 해서 요 밑에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창 4개가 있죠. 창 4개를 이렇게 바꿀 때마다 correlation 매트릭스 선택하면 correlation 매트릭스라고 이름이 바뀌고 히스토그램으로 선택하면 히스토그램으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요 막대 그래프에 대한 걸 누적 밀도 함수로 뭔가 표현을 해보겠다 그러면
요 파란색 선이 하나 보일 거예요. 파란색 선. 네. 그러니까 저 분포 함수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 나타내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고 히스토그램 클래스를 개수를 늘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14 플러스 3.14까지 그 분포들 중에서 마이너스 3.14에 해당되는 거는 개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가 더 많고 뭐 마이너스 한 2.8 되면 약간 하나가 적네 뭐 이런 식으로 그 공간상에 이제 분포를 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오른쪽 밑에 2D 여기 플랫으로 보게 되면 x1과 x1이 이러한 포인트 형태로 정렬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이 점선을 45도가 아니라 0도로 딱 꺾어서 딱 내리면 그 샘플링된 포인트의 위치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바꿔서 왼쪽의 콜레이션 매트릭스에서 가로축의 x2 그 다음에 y축의 x1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이 포인트 플러스를 보게 되면 x2와 x1에 대한 관계인데 x2 마이너스 3.24 플러스 3.24 y1 아니 x1 마이너스 3.24 플러스 3.24 라는 공간 안에서 두 개의 변수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들을 표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상태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correlation 매트릭스에서는 여기 view as에 대해서 all correlation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를 조금 늘려가지고 correlation에 뭐 anti-flat으로 하면 지금 대각선 대칭 상태니까 왼쪽 위쪽에는 숫자를 표현해주고 오른쪽 밑쪽에는 이렇게 포인트를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요 작은 포인트 박스가 오른쪽 밑에 있는 큰 박스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입력 변수들 간에 대한 샘플링의 그 밀도는 이 정도면 뭐 균일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골고루 잘 분포되어져 있고 중첩되어져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x1과 y 값에 대한 것을 대응시켜서 보게 되면은 네. 이게 오른쪽 밑에 그래프가 좀 헷갈리니까 여기 세 번째 걸로 이렇게 바꿔놓고 위쪽에 있는 걸 눌러볼게요. 위쪽, 네, 위쪽에 있는 Y쪽, Y하고 X1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밑에 있는 플랫에서는 가로축이 X1, Y축이 Y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X1이 마이너스 플러스 3.24로 바뀔 때 Y 값이 어느 정도로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포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포인트만 가지고서 우리가 중심 추세선을 그어봐요. 대략 오른쪽 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는 있는데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x2와 y 비슷하죠? 자, x3하고 y를 놓고서 보겠습니다. x3는 포인트가 약간 사인 커브를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본인이 중심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감각과 메타 모델을 사용을 해서 중심 추세선을 그리는 결과를 두 개를 놓고서 봤을 때 누가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까요? 예측 오차가 더 작게. 장담할 수 없죠.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놓고서 보게 되면 더 장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x1은 y값하고 관계가 밀접하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x3보다는 관계가 덜 밀접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입력 변수가 y에 중요한 영향도를 끼치는 입력 변수 중에 x3가 다른 x1, 2, 3, 4, 5에 비해서 더 영향도가 높을 거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숫자로 표현하면 지금 이제 그 결정계수 기반으로 보면 한 0.62, 62%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겠다라고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x2는 0.41, x1은 0.2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기반 데이터에다가 이제 메타 모델을 만들 겁니다. 메타 모델을 수동으로 만드실 분들은 요 뭐죠? 설정 아이콘 같은 거, 기어 아이콘 왼쪽에 가서 보게 되면은 메타 모델 만드는 단계가 있는데 그 메타 모델 아이콘에 뭐 연장 도구 같은 게 붙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걸 눌러보면은 이제 메타 모델을 내가 어떤 모델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설정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드밴스 옵션에서 봤었던 그런 것 같은
대화창이 하나 나타날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다 그러니까 변수 제외하지 않고 기본 이런 모델로 내가 메타 모델을 만들겠어 라는 설정을 여기서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옵티슬랭에서 지금 이런 워크플로우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다 잘 만들어져서 들어왔지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어떤 로 데이터를 받았어요.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받아왔을 때 통계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메타 모델을 가지고 이제 메타 모델을 만들어 볼게 라고 해서 그 옆에 여기 드롭박스 메뉴 같은 요 있는 아이콘 여기가 이제 메타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현재 설정된 조건을 가지고 메타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리고 메타 모델이 다 만들어지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Y 함수 모델에 대한 메타 모델 검증이 끝났고 뭘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 로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서 보면은 뭐가 어떤 순서대로 만들어졌다 이런 거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 만들어지면 메타 모델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오른쪽에 이 체커보드 아이콘을 눌렀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메타 모델이 만들어져서 OMDB 파일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 왼쪽에 있는 그 리로드 에즈 어프로키메이션 아이콘을 누르면 그 데이터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창을 중간에 이렇게 바꿔갈 수가 있어요. 통계 데이터도 받다가 아니면 메타 모델도 열었다가 이거 지금 저장을 안 해가지고서 다시 꺼졌는데 메타 모델 안 만들면 이제 3D 플랫 포인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좀 다시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네, 왼쪽에 저장 버튼 눌러서 네, 분석 데이터와 후처리 비주얼 데이터 다 저장을 해 놓고요. 네, 저장해 놓고 자 그리고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타 모델에서는 3차원 플롯이니까 가장 중요도가 높은 항목들만 선별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그 3D 플롯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왼쪽에 제일 위에 가서 보면은 first, second, third에 대해서 x3, x2, y1, y에 대한 항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여기에 대한 걸 다른 걸로 바꿔서 보셔도 돼요. x1, x2,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형태가 이제 달라지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뭐 레졸루션을 지금 뭐 30개로 했는데 100개로 하면 메타 모델이 더 매끈하게 보인다던가 아니면 이 중에서 y 값이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10까지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를 한 5 정도의 값으로 해서 라인을 그어서 보겠다 그러면 표면 위에 저렇게 등고선 하나만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현되어지는 이 메타 모델의 색상이 y value가 아니라 어떤 COP는 그 예측 정확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COP가 1이 되어야 되는데 1이 되지 못한 부분은 어딘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본다든가 에러가 더 큰 부분이 어딘지 에러가 높은 부분은 포인트가 부족해서 못 찾은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과정들을 해서 봤고 그리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3D 그래프 위쪽에 보면은 coefficient of progress에서 96%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측 정확도가 지금 96%다. COP 개수가 96이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한 게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가 중요하다 x3가 가장 중요하니까 예를 들면 뭐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x3에 대한 제조 공차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네 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제외된 x4, x5는 기존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덜 중요해도 되네 그럼 공차를 풀거나 아니면 설계를 뭐 영향도가 없으면 뭐 그냥 러프하게 가공을 시켜도 되겠네 뭐 아니면 재료무성이라서 제외도 되고 뭐 그런 이제 의미로서의 어떤 판단들을 내리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 분석 그리고 지금 COP도 96%니까 메타 모델 정확성도 어느 정도 정확성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문제들은 최적화 도구를 쓰면 좋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밸류가 맥스가 되어지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
현재 여기에서는 그 가장 베스트 밸류는 이제 52번입니다. 여기 100개 중에 52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가깝게 되어져 있는데, 아니면은 46번이거나. 그런데 되게 이 둘 사이의 점만 가지고서는 가장 높은 지점이 x1, x2의 값이 뭐가 돼야 y가 가장 높은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 안에서 이제 약간 누머리컬하게 그 검색시키는 검색 알고리즘들 쓸 거예요. 뭐 진화 알고리즘을 쓰든 유전 알고리즘을 쓰든. 그래서 그런 검색 알고리즘들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가장 높은 산봉우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로 올라가려면 x3와 x2 뭐 이런 값들이 자꾸 커져야 돼요. 그런데 구조 해석하시는 분들은 살의 두께가 커지면 질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무거워지고 재료 단가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질량은 얼마 이상 올라가지 말아야 돼. 그 리미트를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응력값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고 재료가 변형되는 것도 낮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응력값은 그 안전계수나 뭐 파손 기준으로 해서 항복 응력 대비 한 70% 미만까지만 가면 허용할 수 있어. 대신에 그 상태에서 변형력만 제일 낮게 만들어라. 뭐 이런 찾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약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약을 없애버리고 질량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응력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변형률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막 이런 조건들을 다 목적 함수로 찾으려고 하게 되면, 그럼 산봉우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문제를 다 풀어놓고서도 검색을 못하는 멍청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 정의를 잘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른 모델을 가지고서 한번 좀 다뤄볼게요. 지금은 변수가 하나라서 안 되는데. 자, 여기까지에 대한 것을 창을 닫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보겠습니다.